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한 청년이 어느 날 한국 바다 위에 서게 됩니다. 배멀미, 언어장벽, 익숙하지 않은 밥상 그 모든 낯설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가 의지한 건 단 한 권의 한국어 책. 매일 밤 그 책을 펼치며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살.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한국이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수연입니다. 오늘의 편지는 바다를 무서워하던 한 청년이 한국의 바다 위에서 써내려간 기록입니다. 그에게 받은 편지를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쪽 남풍 지방의 내륙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바다와는 거리가 멀었고 논밭과 산길, 마을 공동우물이 전부인 조용한 시골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 마을에서도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고 부모님은 밭일과 임시 노무를 하시며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호미를 잡고 바구니를 이고 밭으로 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상이 제게는 익숙했고 노동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마을을 벗어나지 않고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18살 무렵 저는 지역 직업학교에서 금속 가공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쇠를 깎고 절단하고 조립하는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작은 금속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현실은 점점 숨이 막히도록 무거웠습니다. 월급은 한 달 생활비로도 부족했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땐 병실비와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점점 커졌고 결국 저는 해외에서 일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나라였지만 한국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저처럼 기술은 있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외국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내가 그런 곳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고 무엇보다 바다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렸습니다. 저는 바다를 본 적도 배를 타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 삶은 산과 밭에서 시작됐고 파도 소리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두려움은 각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형편도 제 삶도 아무것도 나아질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섭더라도 해보자고.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출국을 준비하며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도 두 분 다 끝내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걱정보다 지지의 눈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향의 흙냄새를 마음에 담은 채 생전 처음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바다를 향한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의 낯선 공기와 말소리에 압도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안내문과 표지판은 모두 익숙하지 않은 글자로 가득했고 공항 직원들의 말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입국한 동기들과 단체로 이동하며 설명을 듣는 동안에도 저는 그저 눈으로만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이게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하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고 언어와 환경, 문화까지 전혀 다른 땅에 홀로 내던져졌다는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지역은 경상남도 거제였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니 섬처럼 바다에 둘러싸인 지역이었고 곧 실제로 그곳의 작은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항구에는 어선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고 선원들은 굵은 팔뚝으로 밧줄을 정리하거나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겁을 먹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다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배멀미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업 현장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첫 출항은 두렵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두운 새벽 배가 항구를 떠날 때 바닥이 흔들리고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선배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미끼를 다루었지만 저는 그물의 앞뒤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닷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 만큼 차가웠고 비릿한 냄새는 처음엔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배가 멈출 때마다 멀미가 몰려왔고 입을 다물기도 힘든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사장님과 선배들은 대부분 경상도 사투리를 쓰셨고 저는 그것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줄 당겨라, 이리 와라, 묶어라 같은 말들이 쏟아지는데 저는 몸을 움직이기도 전에 무슨 뜻인지부터 생각해야 했습니다. 몇 번이고 지적을 당하고 동료들의 눈초리를 받을 때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 속에서도 저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고 제 삶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목적이 흐려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견뎠습니다. 눈을 감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내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물에 손이 베이고 뱃멀미에 속이 뒤집혀도 한번 내디딘 걸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바다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에서 돌아온 저녁이면 저는 늘 허겁지겁 씻고 밥을 먹은 뒤 낡은 가방에서 얇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받은 기본 회화 교재였습니다. 바다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에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책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럽고 피곤해서 눈이 저절로 감겨오는 날에도 저는 억지로 눈을 떠 단어를 한 줄, 두 줄씩 되뇌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언어가 정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과정을 건너뛰고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책에는 이것 주세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고 실제 어선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배에서 들었던 말들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저녁마다 사전을 뒤적이며 그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줄 감아라는 무엇을 뜻하는지, 발밑 조심해라는 언제 쓰는 말인지, 그리고 조류 센데 조심해라 같은 말이 왜 중요한지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가며 외워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자 점점 단어들이 입에 붙기 시작했고 다음 날 작업 중 사장님이 던진 말에 한두 번은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장님이 저를 향해 요새 좀 늘었네 하고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붉어질 만큼 기뻤습니다. 마치 시험지에 큰 동그라미 하나 받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고 조금이나마 한국 사회 속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듯한 감각이 생겼습니다. 이후로는 작업이 끝난 뒤 선배들과 나란히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숟가락을 들면서 나누는 짧은 말들 속에서도 제가 조금씩 섞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기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반찬 이름을 물어보고 작업 중 들리는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고 틀려도 좋으니 제 입으로 직접 말해보려고 애썼습니다. 때로는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고 단어 하나로 모두가 웃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런 상황조차도 저에게는 소중한 실습의 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서히 외국인 노동자라는 틀에서 벗어나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는 동료의 자리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사투리 억양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졌고 농담은 대부분 알아듣지 못했으며 긴 대화 속에선 빠르게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지였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저 자신이 스스로도 느껴졌고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무거운 그물을 들고 있을 때보다 조용히 책을 펴고 말의 구조를 익히는 순간에 더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절박한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며 제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음식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맵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주로 먹었기 때문에 한국의 매운 양념과 발효된 맛은 처음 접했을 때 매우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첫 식사 자리에서 김치를 입에 넣었을 때 톡 쏘는 신맛과 알싸한 고추 냄새가 입안을 감돌며 자연스럽게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선배가 웃으며 "아직 적응 안 됐지?" 라고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눈치가 보이기도 했고 음식조차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이 낯선 환경이 참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배에서 돌아오면 늘 제공되는 반찬들 된장찌개, 고등어 조림, 멸치볶음 같은 것들은 저에게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된장 특유의 냄새는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비릿한 생선 반찬은 젓가락을 드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반 몇 달은 밥만 겨우 먹고 반찬에는 손도 대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배에서 돌아와 배가 고팠는데도 밥을 남기고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낯선 땅에서 홀로 버티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고 눈물이 맺히는 걸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 한 가지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작은 반찬통을 건네주셨습니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며 건넨 것은 갓 담근 백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음식을 먹어보았고 백김치의 부드러운 단맛과 고소한 계란말이는 처음으로 제 입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한국 음식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댁에서 끓여주신 된장찌개도, 동료 선배가 추천해준 멸치볶음도 이제는 한 숟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먼저 젓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했던 건 주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하산이 이제 김치 잘 먹네. 된장찌개도 다 비웠네." 같은 말들이 농담처럼 오갔고 그 속에는 제가 이곳에서 조금씩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 좋은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음식 하나에도 함께 살아가는 느낌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버텨야 하는 대상이었던 한국 음식은 점점 일상의 한 조각이 되어갔습니다. 입맛이라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비로소 함께 열리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김치를 입에 넣으며 고향을 떠올리지 않게 된 그 순간, 저는 이 땅에서 조금은 자리 잡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고등어 조림도 그리울 때가 있고 따뜻한 된장찌개 향이 반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적응이라는 말보다 공감이라는 말로 더 다가왔습니다. 낯선 이방인이었던 제가 음식이라는 문을 통해 사람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작업복 너머로 스며드는 바닷바람의 온도에서도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속에는 전보다 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가족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를 이 낯선 곳에서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정성껏 환전하여 부모님께 송금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숫자가 크진 않았지만 그 돈이 고향의 식탁 위에 따뜻한 밥 한 끼가 되고 약 한 봉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손끝이 떨릴 정도로 벅찼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은행에서 송금을 받았을 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하산아, 우리 집에 쌀이 가득해졌다. 이게 다 내 덕분이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휴대폰을 들고 오래도록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 가족의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처음 느껴보는 성취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바다 위에서 겪은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생이 장난감이 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형이 보내준 돈으로 엄마가 사줬어. 사진 속에서 동생은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모처럼 마음껏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고된 작업 속에서도 그 사진을 떠올리면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고 무거운 그물도 한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저는 하나하나 제 손으로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가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야 했던 날들에서 누군가를 위해 돈을 벌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저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셨습니다. 일머리를 빨리 익히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던 제 모습을 알아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일을 마치고 배에서 내리자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산이는 이제 제법 선원답다. 그 말은 제게 큰 상처를 치유해주는 위로였고 동시에 더 잘해야 한다는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건 때로는 견디기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의 생일이 다가오면 그 공허함은 배 위에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이 삶을 선택했는지를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제가 먼저 견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두운 새벽 출항길에서도 차가운 바닷물에 손을 담그며 일할 때에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배의 사장님 성함은 진우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무뚝뚝하고 말이 적은 분이라는 인상이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분의 속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 사장님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선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심히 살피는 분이었고 특히 저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람은 진심으로 일하는지 아닌지만 보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조금씩 느끼며 제 일터에 대한 태도를 더욱 성실하게 다듬어 갔습니다. 어느 날은 일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고 배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조용히 다가와 음료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하산이, 오늘 참 잘했어. 너 없었으면 시간 더 걸렸을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작은 확신이 제게는 너무도 큰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위로받던 이방인의 삶에서 저는 이제 동료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선배들과의 관계도 점점 돈독해졌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어색함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행동으로, 눈빛으로, 때로는 웃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배들은 제게 조업 노하우를 알려주었고 틀리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일이 익숙해지고 실수가 줄어들자 저에 대한 신뢰도 커졌고 그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하루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 선배 한 분이 오늘 하산 생일이지? 라고 말하며 케이크처럼 생긴 작은 찰떡과 음료수를 꺼내 놓았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쳤고 그 자리는 마치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준비해준 생일상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날 느꼈던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울컥함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어르신들도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너는 우리 손자 같다는 말을 종종 들었고 명절에는 떡국과 갈비탕을 담은 그릇을 들고 직접 배까지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손길에서 저는 한국의 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라는 느낌보다 이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제 삶을 바꾼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추운 바람도, 차가운 물살도, 고된 노동도 결국 사람이 있어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도 제게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러갔고 어느새 저는 한국에 온 지 여러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버티는 것도 벅찼던 나날이었지만 지금은 새벽의 바람 소리에도 익숙해졌고 조업 전 몸을 풀며 그날의 조류 흐름을 상상하는 정도로 일에 대한 감각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제게 주어진 비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는 비전문 취업을 뜻하는 2구 비자로 체류 중이었고 어느 날 동료 선원이 제게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하산, 혹시 E-7 비자 알아? 숙련되면 전환할 수 있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쌓은 경력과 실력이 한국 정부의 공식 제도 아래서 인정받고 더 안정적인 자격으로 남을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장님께 이 이야기를 꺼냈고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산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서는 오래 잠자고 있던 희망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더 깊이 자료를 찾아보았고 필요한 조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E-7 비자로의 전환은 단순히 오래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어 능력, 경력 기간, 자격증, 추천서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점수제로 평가되었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해마다 제한된 인원만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이 기회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준비는 미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시간을 쪼개어 필요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저를 응원해 주셨고 필요한 서류나 증명서 발급에도 아낌없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산, 너는 충분히 자격 있어. 내 생각엔 반드시 될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다시 책상 앞에 앉았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필기를 반복했습니다. 물론 불안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껏 저는 오늘에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E-7 비자라는 목표는 내일을 그리게 만들었고 그것은 동시에 기다림이라는 시간과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스스로를 다잡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머릿속으로 묻곤 했습니다. 내가 진짜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을 덮으며 저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 후회하지 않지. E-7 비자는 저에게 단순한 체류 자격을 넘어 이곳에서 더 오래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제 몫을 하고 제자리를 만들며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설령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건이 까다롭고 경쟁이 치열한 길이라 해도 저는 결코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씩 진짜 정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제에 발을 디딘 지 어느덧 여러 해가 흘렀고 이제는 이곳이 제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부두에 들어서는 길목에서 부는 바람도 항구에 떠있는 갈매기의 울음소리도 그리고 출항 전 장화를 꿰차는 선배들의 익숙한 손동작도 모두 저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때로는 그 위에 저만의 추억을 쌓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시간이 날 때면
항구 근처의 작은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곤 합니다. 수평선 끝에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그 너머 어딘가에 있는 고향과 가족이 생각납니다.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저를 흔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움이 있어 지금의 제가 더 단단해졌다고 믿습니다. 예전처럼 외로워 울던 밤도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이 바다에서 기회를 찾았고 이 바다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며칠 전 사장님이 슬며시 제게 물었습니다. 하산, 나중에 내 가족도 한국에 데려오고 싶지 않나?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눈가가 젖을 만큼 간절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꼭 제 아내와 아이를 이곳에 데려와 아빠가 일하는 곳이야. 이곳이 아빠가 버틴 바다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작은 마을의 항구와 바닷가 그리고 거센 파도 속에서 제가 지켜낸 삶의 흔적을 제 가족에게 보여주는 날을 꿈꿉니다. 그동안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도 익혔고 언어도 조금씩 늘었으며 한국의 문화와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법도 몸으로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국적이 달라도 함께 일하고 웃고 밥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거제의 바닷가 마을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제게 완벽하게 편한 나라는 아닙니다. 가끔은 오해도 있고 피로도 있으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견디고 나면 저는 다시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파도가 높아도 배는 나아가야 하고 새벽이 추워도 그물은 던져야 하듯이 제 살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대신 감사함으로 이 땅을 바라봅니다. 절 받아준 이 땅, 절 챙겨준 사람들, 그리고 절 필요로 해준 일터. 그 모든 것들 덕분에 저는 오늘도 고개를 들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물을 당기며 생각합니다. 이 바다가 제게 주었던 수많은 시련과 기회를 떠올리며 언젠가 이 바다의 끝에서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하리라고요. 그것이 제가 이곳에 남은 이유이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 한번 타보지 못했던 청년이 한국 바다에서 써내려간 시간들. 그 여정은 우리에게 정과 용기란 국경을 넘어 전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